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1번입니다. 자, 다음 중 2021년도 3일이 수행한 회계 처리 내역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21번부터 30번까지 이제 해당하는 구역이고요. 자, 1번입니다. 현물 출자로 취득한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교부한 주식의 공정 가치를 인식합니다. 현물 출자로 취득한 유형 자산, 취득 원가는 주식의 공정 가치로 인식한다. 맞아요. 현물 출자는 그러니까 현금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물건을 이제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식으로 발행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물건 교환과 주식 발행인 경우에는 시가, 즉 공정가치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종 자산에 해당하는 물건 교환은 공정가치지만 동종자산은 이제 원가로 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공정가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가로 한다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대주주가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을 장부에 인식하지 않는다. 대주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가 있어요. 뭐 토지라든지 뭐 건물을 이렇게 해서 쓰라고 이렇게 이제 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산 수증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장부에 인식하지 않는 게 아니고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차량 운반구의 취득 시 매입한 국공채 등의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을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입니다. 국공채는 5년짜리가 있고요 10년짜리가 있는데, 이 5년짜리랑 이 10년짜리를 봤을 때 현가 개수를 이용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액면금액 10만원인데 5년 뒤에 내가 10만원의 가치를 받는 게 아닌 10만원 플러스 이자 수익에 의해서 돈을 더 받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5년 뒤에 내가 만약에 이 원금을 10만원 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는 과연 이 10만원이 가치가 맞을까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10만원에 5년이라고 치면은 대략 한 이자율 계산을 하면은 대략 한 뭐 85만원이라고 칩시다. 85만원이라고 85,000원 이라고 치고, 그럼 나머지 15,000원 뭐예요? 요게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차익만큼. 그러니까 액면금액 대비 남은 차익만큼이 현재 가치 이제 차익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사용하던 기계장치에 대한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포함한다. 원상 회복은 원상 복구나 현생 유지는 요거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선비로 그냥 처리를 합니다. 근데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자본적 지출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2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4년 동안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고자 합니다. 정률법을 적용했을 경우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를 비교해서 2021년 3일에
감가상각비와 기말장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기준점은 정률법입니다. 자, 정률법이고요. 자, 정률법을 적용한 경우 정해법을 사용할 경우와 비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률법하고 정해법하고 사용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정률법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 그 특징을 아셔야 되죠. 초기에 비용이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비가 커지죠. 근데 후기로 갈수록 비용은 줄어들게 돼요. 요거랑 그 다음에 정해법 특징을 봤을 때 정해법의 특징은 초기의 비용과 후기에 대한 비용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일정하죠. 일정하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요? 게다가 지금 연도가 2021년도 1월 1일이니까 2021년도 12월 말로 이제 봐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돼요? 커져요, 적어져요? 그렇죠. 커져요. 과대계상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말장부 금액은 정해법과 비교를 해서 장부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돼요? 기말장부 금액은 오히려 적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률법을 썼을 때는 비용은 사실 커지기 때문에 근데 장부 금액은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더 적어진다는 거죠. 과소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라 2번이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3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에 설립된 벤처 회사로 2021년에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경우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비용입니다. 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근데 20만 원만 자산 인식을 만족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연구 단계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 단계는 두 개를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는 개발에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전액 비용 처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개발에 만약에 성공했을 때는 그거는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개발 단계에서 20만 원만 자산 인식 요건을 했으니까 개발 실패하는 금액은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50만 원 중에 실패한 게 30만 원, 성공한 게 20만 원. 그럼 연구 단계에서 해당하는 비용 얼마예요? 40만 원이 돼요. 그럼 70만 원이에요? 답 70만 원 아닐 건데 70만 원 답이 아니죠. 왜냐? 여러분들 하나 빠진 게 있죠. 뭐냐? 우리 그 개발비를 쓸 때 사용 시점에 대한 감가상각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감가상각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돼요. 개발비를 뜻하죠. 근데 개발비로 인식하는 금액은 20만 원이고요. 내용 연수는 몇 년이냐면은 5년만큼 상각이 돼요. 그러면은 1년에 4만 원씩 상각이 되는 거죠. 근데 사용은 언제 썼냐면은 7월 1일부터 사용했으니 12월 말까지 해당하는 6개월치만큼 비용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2만 원만큼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70만 원에서
얼마 더 해주면 돼요? 20만원, 아니다, 2만원만큼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72만원. 즉,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채권의 공정가치평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잔기 연불 조건의 매매거래는 채권의 명목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명목 금액은 그냥 장부금액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하게.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다 라고 하면은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봤을 때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적정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법이다. 맞아요. 이거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적용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법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모르겠어요.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는 대안이 있죠. 동종시장 이자율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임차보증금, 장기의 선급금, 선수금, 이연법인세 등도 공정가치 평가 대상이다.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평가 자체를 하지는 않죠. 선수금은 유동이라서 안 되고 얘도 유동이라서 안 되고 장기의 선급금은 투자자산이긴 하지만 굳이 뭐 평가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임차보증금은 평가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5번입니다. 미지급 비용은 아직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고 있지 않는 채무를 말하는데 이렇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는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지급기일이 않은데 12월 31일자 자체에서 이자 비용을 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처리해요? 그렇죠.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발생주의. 25번의 답은 4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이자는 주지 않았지만 발생된 기간만큼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발생주의입니다. 자, 회의관리 2급 2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이론적인 측면에서 사채의 발행으로 기업이 받아야 하는 대가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사채의 발행으로 기업이 받아야 되는 대가.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채의 액면 금액은 원금을 뜻합니다. 원금. 근데 원금만 받나 이거예요. 아니죠. 그에 따른 이자도 지급을 해줘야 되고 사채인 경우에는. 근데 만기보유증권은 이자를 받죠. 그러면 원금도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두 개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근히 1번으로 선택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1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채의 상한일에 지급하게 되는 원금, 사채의 존속기간 지급하게 되는 이자를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일에 지급하게 되는 원금, 존속기간 등에 지급하게 되는 이자,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금액.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맞는 거예요. 발행으로 기업이 받아야 하는 대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발행을 했을 때 시장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을 봤을 때 뭐 시장이율이 더 큰 경우에는 할인 발행이고 액면이 더 크면은 할증 발행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원금은
회계 처리할 때는 사채는 무조건 액면금액으로 처리하잖아요.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은 뭘로 처리해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금액은 내가 발행했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현가계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거에 따른 얘기를 봤을 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2번이 맞습니다. 근데 3번 한번 봅시다. 사채의 액면 금액과 사채의 존속 기간 동안 지급하게 될 총 이자 총금액이에요. 사채의 액면 금액과 사채 존속 기간에 지급하게 될 이자의 총금액. 유효이자율을 뜻한다고 봤을 때 이게 존속 기간 등에 지급하게 될 이자의 총금액인 건 맞죠. 근데 사채의 액면 금액을 봤을 때는 액면 이자를 뜻해요. 근데 액면 금액과 사채 존속 기간 동안 지급하기 이자의 총금액, 이자 비용을 뜻한 거는 맞는데 저 솔직히 3번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액면 금액은 만기를 뜻해요. 사채의 존속 기간 동안 지급하게 될 이자의 총금액이라고 하면 이자 비용인 거죠. 근데 이자만 주고 끝내요? 아니죠. 만기에 대한 만기 상환을 해줘야 되죠. 원금도 상환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린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채의 존속 기간 동안 지급하게 될 이자의 총금액. 근데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존속 기간 동안 지급하게 될 이자의 총금액이라고 봤을 때는 이자 비용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거에 따른 원금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나요? 3번도 똑같이. 4번도. 원금에 대해서 설명 안 하나요? 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원금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3번과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말거든. 그래서 이론적으로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채를 했을 때 이자를 줘야 되고 만기일에 원금도 상환해줘야 된다. 그 얘기까지가 들어가야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맞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문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7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만원, 액면이자율 8%, 만기 3년인 회사채를 950244원에 발행하였다.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3일에 202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사채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2021년 말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2021년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만원이니까 유효이자율법은 10%.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은 얼마 있는지 다시 할게요. 액면이자율은 8%로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른 이제 현재 가치를 보았을 때 950244만큼 발행했는 금액이 돼요. 그러면은 100만원의 차익만큼 봤을 때 950244를 빼면은 49,756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돼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고 이제 12월 31일에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은 10%. 그래서 얼마냐면은 950244에서 10%만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5,002사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액면 금액의 8%만큼 처리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8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익만큼, 여기서 이 금액에 난 차익만큼 4차 할인 발행 차금은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5,024원만큼 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냐면은 자, 원금이 지금 100만원 중에서 950244만큼 했으니까 4차 할인 발행 차금은 15,024원만큼 더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965,268원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 950244에서 4차 할인 발행 차금을 원금과 가까이 하려면은 이 금액을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 12월 말 잔고는 965268.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주식회사 3일의 충당 부채와 관한 회계 처리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3일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산출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였다. 맞아요. 최선의 추정치.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이제 직원들이 이제 모두 퇴사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줘야 되는 이 추계액을 정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충당부채를 계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최선의 추정치는 모두 퇴사했을 때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충당부채를 계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주식회사 3일은 판매 시점으로부터 2년간 품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예상되는 미래 보증 수리 비용 추정액의 현재 가치로 충당부채를 계상하였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하자보증 충당부채죠. 이것도 똑같은 충당부채 중 하나이긴 한데 현재 가치로 충당부채 계상하는 것도 맞습니다. 추정액을 봤을 때. 그래서 현재 가치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 주식회사 3일은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여 예상 지출액을 현재 가치로 충당부채하여 평가하였다. 그렇죠. 명목금액이라면은 그냥 장부금액 생각하시면 되고 편하게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대요. 중요하면은 현재 가치로 보아야 됩니다. 중요하면은 안 중요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중요하면은 현재 가치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에 대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했다. 영업 손실하고 그 다음에 충당부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충당부채의 목적은 뭐예요? 돈은 오늘 당장 나갈 건 아니지만 그게 내일 나갈지 1년 뒤에 나갈지 2년 뒤에 나갈지 5년 뒤에 나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하는 목적은 내가 언젠간 그 돈이 나갈 거라고 예상하는 거지 영업 손실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그 목적이 안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9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초부터 판매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2년간 무상 수리로 보증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매출액의 8%로 추정하는 경우 2021년 말 재무상태표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매출액의 8%로 추정을 한대요. 그러면은 100억에 이제 8%니까 여기 1억이죠? 100억이죠? 얼마예요? 8억입니다. 요게 이제 내가 이 정도는 돈이 나가겠구나 라고 설정하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지금 3억 원의 제품 보증비가 발생했으니까 3억 원 빼줘요. 왜냐면은 이미 발생했는 금액이니까 당연히 빼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예요? 그렇죠. 5억 원이 됩니다. 이게 제품 보증 충당부채로 인식해 주면 돼요. 기존의 충당부채는 없고요. 그냥 생으로 그냥 5억 원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0번입니다. 이연법인세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이연법인세 회계는 무조건 한 문제 출제가 돼요. 아까 그 20번에 얘기했던 지분법 있잖아요. 지분법도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지만 이연법인세도 무조건 한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 맞추면 맞추고 뭐 틀리면 뭐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일시적 차이는 자산 부채 회계상 장부 금액과 세무 기준액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연법인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회계상에 있는 그런 기준과 세무상에 있는 그런 기준이 안 맞아서 그거에 따른 조정을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뭐 접대비가 만약에 한도 기준 금액을 초과했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 안 되니까 뭐 접대비의 나머지 금액은 비용에서 그냥 제거하고 뭐 조정해야 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거에 따른 내가 내야 될 세금을 그냥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2월 결손금은 미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산한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은 뭐 거의 수익 쪽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보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 내의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는 동일한 과세 당국과 관련된 경우라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다. 아니요,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부분은 가능해요. 저도 이연법인세에서는 그렇게 자세한 거는 잘 모르는 편인데 이연법인세는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부분은 상계 표시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것만, 동일하지 않은 거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부분이고 3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보고 기간 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해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확정된 세율을 기초로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10%면 10%, 뭐 20%면 2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환될 기간을 이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이제 세율을 적용해서 측정하는 게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세무 쪽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유보가 있다고 치면은 반대의 유보로 그냥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마이너스 유보라고 했을 때, 이제 반대의 세무점 갔을 때 유보로 뭐 처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적용을 해서 측정한다라고 의미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틀린 부분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